이혼하자. 민철이의 단호한 한마디에 며느리가 주저앉고 말았어요. 여보,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기회?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하고 내 도장까지 훔치려고 했는데 무슨 기회야? 당장 짐 싸서 나가? 그제야 며느리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울먹이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죠. 그래, 나갈게. 근데 위자료는 받고. 위자료? 하하, 아들이 말했어요. 이 증거들로 법원에 가면 위자료는커녕 내가 배상금을 물어내야 할걸? 조용히 나가는 게 좋을 거야. 며느리는 마지막 체면마저 잃고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이렇게 날 내쫓을 거야? 이 집에서 며느리 노릇한 게 얼마나. 며느리 노릇? 아니, 가정부 취급하면서 돈이나 뜯어내려고 한 게 며느리 노릇이야?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더는 참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지혜야,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사기꾼이었어.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살다가 지금은 과천에서 살고 있는 강옥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마치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들이 저에게 일어난 것 같았죠. 저는 아들 민철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수원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면서 아들 하나 키우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죠. 고생도 많이 했지만 민철이가 잘 자라는 걸 보면서 힘을 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아들 민철이가 항상 하던 말이었어요. 그 말을 지키려고 그랬는지 제 아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했다가 나중엔 과천에서 자기 사업체까지 차렸죠. 혼자 고생하면서 키운 보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민철이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신지혜라는 여자를 소개한다고 했죠. 처음 며느리 지혜를 만났을 때가 기억나네요. 단정하고 예쁜 모습에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는 똑똑한 며느리감이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그때 며느리 지혜가 했던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들도 좋은 짝을 만났구나 싶어서 결혼을 서둘러 승낙했죠. 결혼식도 치르고 민철이가 과천에서 새 아파트도 장만했어요. 어머니, 이제 수원에서 일 그만두시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분식집도 너무 힘드시잖아요. 아들의 제안에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젊은 부부의 새 살림에 제가 끼어드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적극적으로 저를 설득했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잘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수원의 분식집을 정리하고 과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잘해줬거든요. 아침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하면서 부엌 일을 도맡아 했고 주말이면 같이 장도 보러 다녔죠. 하지만 그건 다 겉모습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민철이가 출근하고 나면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걸레질은 이쪽으로 해야 먼지가 안 남아요. 아니, 어머님. 그 그릇은 거기가 아니라 여기 놓으셔야죠. 매일 조금씩
제가 하는 일에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며느리가 깔끔한가 보다 했는데 점점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됐죠. 민철이 앞에선 절대 그러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음식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민철이가 있을 땐 이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다가 민철이가 나가면 달라졌어요. 어머님, 그냥 거실에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꾸 부엌에 들어오시면 방해돼요. 한숨도 자주 쉬었어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들리게. 마치 제가 귀찮은 짐이라도 된 것처럼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TV를 보고 있으면 리모컨을 빼서 채널을 돌리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시간이면 일부러 청소기를 돌렸어요. 어머님, 이 시간에 TV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청소해야 하니까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어요. 당신은 이 집에서 귀찮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하루는 제가 김치를 담그려고 했어요. 평생 해온 일인데 며느리가 막았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할게요. 어머님이 하시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마치 제가 뭔가 더러운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었죠. 민철이한테 말할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였거든요. 회사도 잘 되고, 며느리도 민철이 앞에선 늘 웃는 얼굴이었으니까요. 제가 참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며느리의 진짜 모습은 이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할 거였다는 걸. 제가 이렇게 참기만 한 게 오히려 며느리의 행동을 더 대담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의 본 모습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제가 정성껏 키운 화초들을 어느 날 갑자기 베란다에서 치워버린 일이었어요. 어머님, 이런 촌스러운 화분들은 치워야겠어요. 다음 주에 인테리어 친구들이 오기로 했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집이 너무 낡아 보여요. 제가 수원에서 가져온 화초였는데 20년 넘게 키운 화초였어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쓰레기처럼 치워버리더라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혜야. 이건 내가 남편하고 같이. 아이고, 어머님. 그런 옛날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이제는 좀 세련되게 살아야죠. 구닥다리 티내면 안 되죠, 호호. 며느리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을 자르고는 비싼 조화로 베란다를 채웠어요. 생명이 있는 제 화초들은 모두 버리고 죽은 조화들만 가득. 마치 제 주도권을 알게 모르게 뺏어가는 것 같았죠. 그러다 한미주라는 친구가 자주 오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둘이 있을 때면 저를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어요. 한 번은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이런 대화가 들리더라고요. 야, 그 루이비통 새로 나온 거 봤어? 한정판이래. 응, 봤어. 근데 비싸서. 에이, 너네 시어머님한테 달라고 하면 되잖아. 어차피 수원에서 장사해서 돈 좀 있다며? 그때 며느리가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맞아.
근데 그 돈을 자기가 쓰겠다고 꽁꽁 싸매고 있잖아. 어휴, 진짜 속 터져. 이 집에서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돈도 조금밖에 안 내고. 접시를 닦던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매달 생활비로 80만 원씩 주고 있는데. 더 충격적인 일은 그날 밤이었어요.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어머님이 오늘도 내 앞에서 돈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언제 돈을 달라고 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혀서 해명하려고 했더니 민철 씨, 당신은 누구 말을 믿을 거예요? 민철이는 며느리의 눈물에 넘어가 저를 나무랐어요. 어머니, 제가 돈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지혜한테 왜 그러세요?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치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의 사치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백화점 VIP라며 자랑하고 다니더니 급기야 자기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매주 파티를 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 친구들이 오니까 음식 좀 준비해 주세요. 아, 그리고 파티 끝날 때까지 방에 계시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계시면 분위기가 좀. 마치 제가 이 집의 가정부라도 된 것처럼 부려먹고는 정작 손님들이 오면 치워버리려 했어요.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주고도 제 방에 처박혀 있어야 했죠. 방 안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와 수다. 문득 제 청춘이 생각났어요. 남편 여인 후 혼자 분식집 하면서 손이 트고 갈라져도 아들 뒷바라지 한다고 악착같이 살았던 날들. 근데 이제는 제 아들의 집에서조차 숨어 지내야 하다니.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 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네? 연체가 됐다고요? 아. 네. 곧 납부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가 아들 모르게 대출을 받아 명품을 사고 있었던 거예요. 카드값도 연체되고. 그러더니 며칠 뒤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민철 씨가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어머님이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거짓말이었죠. 민철이 회사는 잘 되고 있었어요. 지혜야, 그런데 얼마 전에 산 명품 가방은? 아, 그건 제가 모아둔 돈으로 산 거예요. 어머님은 자꾸 제 소비를 감시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제 앞에서도 버르장머리 없이 말대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또다시 친구와의 통화가 들려왔어요. 미주야, 나 진짜 미치겠어. 시어머님한테 돈 좀 빌리려고 했더니 무슨 명품 가방 타령이 하라고 하네. 늑탱이 평생 모은 돈으로 뭘 하시게요? 나 주면 되지. 라고 하고 싶었지 뭐야.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에 저는 완전히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말에 요양원 몇 군데 가보려고. 돈도 안 주실 거면 요양원에 가셔야지 뭐. 오메, 너 진짜 대단하다. 근데 시어머님이 안 간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리고 네 남편이 동의할까? 걱정 마. 내가 민철 씨 앞에서 눈물 좀 보이면 돼. 여보, 나도 어머님이 편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이러면서. 그래도 나 며느리 노릇 3년이나 했잖아?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늙은이 한 명 때문에 내 청춘 다 바칠 순 없지. 두 사람은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제 인생이, 제 노후가 그들에겐 웃음거리였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잠도 못 이뤘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어떻게 나한테, 민철이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도 없이 말하면 또 며느리 편만 들지 않을까.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요양원에 가게 되는 건 아닐까. 밤새 뒤척이다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가 움직여야 할 때라고. 다음 날부터 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친구 미주와 통화할 때마다,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고 모욕할 때마다, 전부요. 카드 영수증도 몰래 모았어요. 민철이 모르게 한 사치품 구매 내역이랑 대출 서류도 찾아뒀죠. 그러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며느리가 친구들이랑 집에서 파티를 하는 날이었는데, 어머님, 오늘은 좀 일찍 주무세요? 제 친구들이랑 좀 놀아야 해서요. 또 저를 방으로 쫓아내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일부러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녹음기를 켰거든요. 야, 진짜 신기하다. 너네 시어머니는 진짜 순종적이네? 그럼 내가 얼마나 공들였는데. 처음엔 되게 당당하고 고집셌거든? 근데 이제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며느리한테 꼼짝 못하는 시어머니. 웃기지 않아? 근데 요양원은 진짜 보내려고? 당연하지. 나 진짜 이제 못 참아. 돈도 더 뜯어내기 힘들어졌고. 어차피 늙어서 치매 걸리면 가야 할 텐데, 뭐. 좀 당겨서 보내면 어때?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온 인생인데, 한낱 며느리한테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가 스스로 덫에 걸린 날이 왔어요. 친구와 통화하는데 스피커폰이 실수로 켜진 거예요. 그래서 말야, 어머님 통장에서 돈 좀 뺏어 쓰려고 하는데? 너 미쳤어? 그건 좀. 에이, 괜찮아. 내가 민철이 도장 숨겨둔 거 있거든? 어차피 곧 요양원 보낼 거 좀 써도 되지 않을까? 그 순간 부엌에서 그릇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어요. 민철이가 일찍 퇴근해서 들어온 걸 며느리는 몰랐던 거였죠. 지금 뭐라고 했어? 당황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보, 이건 그냥 농담이야. 친구랑 하는? 도장은? 내 도장 어디 숨겼어? 그때였어요. 제가 준비했던 모든 증거를 내보일 때가 왔다는 걸 직감했죠.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며느리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 저를 무시하던 말들, 돈 이야기까지. 어머니. 이게 무슨?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거죠.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왔지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나는 내가 우리 민철이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랐다. 그래서 다 참았어? 하지만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 순간 거실은 숨막히는 정막에 휩싸였어요. 아들 민철이는 방금 들은 녹음 내용에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죠.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저와 민철이를 번갈아 보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이건 다 오해예요. 어머님이 나를 미워해서?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준비한 증거들이 있었으니까요. 지혜야, 이게 오해일 수 있니? 내가 친구랑 통화하면서 나를 늙은이라고 부르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니? 거기다 우리 민철이 도장까지 훔쳐서. 아니에요. 그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더듬는 며느리를 보며 아들이 서서히 정신을 차렸어요. 여보, 당신 정말 우리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거야. 여보,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때 제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지난 6개월 동안의 카드 명세서와 대출 서류들이었죠. 민철아, 이것 좀 봐라. 지혜가 내 모르게 카드 빚이 있더구나. 그리고 이건 내가 생활비라고 준 돈으로 산 명품 가방 영수증이야. 민철이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표정이 굳어졌어요. 고가의 명품 구매 내역, 은행 대출, 연체. 모든 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어머니, 이게 다 사실입니까? 그래. 엄마가 거짓말을 할 리가 있겠니?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발버둥을 쳤어요. 여보, 당신은 누구 말을 믿을 거예요? 당신 아내의 말을 믿어야지. 왜? 그때였어요. 제가 마지막 증거를 보여줬죠. 휴대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틀었어요. 지난주 며느리가 친구들과 파티를 하던 날 몰래 찍은 거였어요. 동영상 속 친구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은 이랬죠. 아휴, 진짜 못 봐주겠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나는 그냥 가정부처럼 부려먹기나 하지. 그래도 생활비 받아내서 이렇게 놀 수 있잖아. 맞아. 곧 요양원에 들어가실 텐데 뭐. 그때까지만 참자. 동영상이 끝나자 민철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여보, 당신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여보,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누가 누구한테 스트레스를 줬다는 거야? 민철이가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어머니가 얼마나 당신한테 잘해주셨어?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생활비까지 주시고. 근데 당신은 며느리는 계속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거였죠. 여보, 나 이혼하자. 민철이의 단호한 한마디에 며느리가 주저앉고 말았어요. 여보,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기회?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하고 내 도장까지 훔치려고 했는데 무슨 기회야? 당장 짐 싸서 나가? 그제야 며느리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울먹이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죠. 그래, 나갈게. 근데 위자료는 받고. 위자료? 하하, 아들이 말했어요. 이 증거들로 법원에 가면 위자료는커녕 내가 배상금을 물어내야 할걸? 조용히 나가는 게 좋을 거야. 며느리는 마지막 체면마저 잃고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이렇게 날 내쫓을 거야? 이 집에서 며느리 노릇한 게 얼마나. 며느리 노릇? 아니, 가정부 취급하면서 돈이나 뜯어내려고 한 게 며느리 노릇이야?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더는 참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지혜야,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사기꾼이었어. 우리 민철이 인생에서 사라져줘. 그렇게 며느리는 초라하게 이 집을 나갔어요. 한때 도도하게 늘어놓던 명품 가방도 자랑하던 옷들도 하나 못 가져가고. 그날 밤 민철이가 제 방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알아보지 못해서. 아니다, 우리 아들. 내가 이렇게 엄마 편을 들어줘서 고맙다. 드디어 제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며느리가 나가고 난 뒤 민철이는 매일 제게 미안하다고 했죠. 출근하면서도 퇴근해서도. 어머니, 제가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었을까요? 아니다, 우리 아들. 내가 결국 진실을 알아봐 준 게 어미로선 더없이 고맙다. 그런데 며칠 뒤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전 며느리 지혜의 사촌 동생이 찾아와서 알려준 거였죠. 어머님,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지혜 언니가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해요. 리주라는 친구가 소개해준 집이었는데 속으로 쓴 웃음이 났어요. 제가 당한 것처럼 이번엔 전 며느리 지혜가 자기 친구한테 당한 거죠. 친구 미주가 부동산 업자랑 짜고 며느리의 전세금을 가로챘다나 뭐라나. 그래서 지금 지혜 언니가 고시원에서 살고 있대요. 미주는 연락도 안 된다고. 사람 팔자가 이렇게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나 싶더라고요. 한때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저를 무시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고시원 신세라니.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백화점 앞을 지나다가 지혜를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늘 드나들던 명품관 앞이었는데 이번엔 직원 유니폼을 입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고 달아나는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했죠.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요. 발 닿는 데까지만 가야 하는 건데. 그날 저녁 민철이가 회사에서 돌아와서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수원에 다녀오시겠어요? 어머니가 그리워하시던 분식집도 보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30년 넘게 운영했던 그 작은 분식집. 거기서 민철이를 키웠는데 전 며느리 지혜 때문에 그렇게 허둥지둥 정리하고 나왔잖아요. 수원에 도착하니 제 오랜 단골들이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아이고, 강 사장님. 어디 가셨다가 이제 오셨어요. 식당 나간 뒤로 이 동네 떡볶이 맛이 다 없어졌다니까요. 그날 저녁 민철이가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다시 시작하실래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민철아, 이제는 제가 어머니 곁에서 지켜드릴 거예요. 그동안 제가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결국 저는 다시 수원에서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예전 자리는 아니지만 더 좋은 위치에서요. 민철이가 장사 미천도 대주고 가게 인테리어도 예쁘게 해줬죠. 이번엔 분식집이 아닌 정식 한식당이에요. 엄마가 끓이는 된장찌개가 최고예요.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맛보셔야죠.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는 직원도 두고 저는 주방에만 전념하고 있어요. 주말이면 민철이가 내려와서 서빙도 도와주고 손님들이 우리 모자를 보면서 부러워하세요. 아들이 저렇게 어머니를 위해 주다니 참 복 받으셨네요. 전화위복일까요?
그러고 보면 지혜 덕분에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평생 해온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됐고 아들과도 더 가까워졌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민철이가 한 여자를 조심스럽게 소개했어요. 회사 후배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잘 보고 결정할게요. 서두르지 않고. 그 후배는 제 가게에 와서 조용히 제 된장찌개를 먹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제 친정어머니 된장찌개 맛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이런 맛을 못 봤는데. 그 순간 제 마음이 확 풀리더라고요. 이제는 가끔 전 며느리 생각이 나도 미움보다는 연민이 앞서요. 욕심을 부리다가 모든 걸 잃은 그 아이. 하지만 그건 그 아이의 선택이었죠. 오늘도 제 가게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와요. 주방에서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요. 민철이는 주말마다 내려와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엄마, 이제 힘든 일 다 지나갔죠?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 웃게 해드릴게요. 그래요. 이제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시련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더 단단해진 우리 모자. 생각해보면 오히려 감사할 일이네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 분들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어요. 감히. 내가 감히 우리한테 이러는 거냐? 상대 측 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마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신가 봐요. 네, 제가 감히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이유로 저를 정서적 불안자로 취급하셨죠? 어머니가 시골에서 장사하신다고 무시하셨고, 제가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다고 깔보셨죠? 현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죠. 아니, 현수 씨 좋은 집안하고 결혼하려고 할 때 이 정도도 감수할 생각도 안 하신 거예요. 안사돈이 말씀하시려는데 현수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좋은 집안이요? 남의 가족을 이렇게 무시하고 비하하는 게 좋은 집안입니까?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이 된 김유정이라고 해요.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평범한 엄마였죠.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는 건 얼마 전 있었던 상견례에서의 일을 나누고 싶어서예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나 결혼하려고 해요. 어느 날 문득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현수가 집에 내려와 조심스레 꺼낸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죠. 남편 없이 홀로 키운 아들이 어느새 이렇게 자라 결혼 이야기를 꺼내다니.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꾹 참으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정말? 정말이니? 내가 결혼을 한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재차 물었더니 현수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마치 어릴 적 운동회에서 1등했다고 자랑하던 모습과 겹쳐 보이더라고요. 응, 엄마. 회사 다니면서 만난 친구인데. 이제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됐고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30여 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현수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모르죠. 하지만 그 모든 고단함이 이 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 우리 현수가 드디어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기쁨의 눈물을 삼키며 말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묵직했어요. 아마도 그건 제가 홀어머니라는 사실 때문이었을 거예요. 상견례의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동네 제일 좋다는 한식당을 예약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죠. 엄마, 저기 상대 측 부모님께서 서울에서 하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현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아, 그래? 그럼 서울에서 하자. 엄마가 올라갈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현수는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그렇게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상견례 전날 현수와 통화를 하며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래. 근데 현수야, 상대 측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래? 좀 독특하시대요. 제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현수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커져만 갔어요. 독특하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 혹시 그날 밤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옷차림이 이상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결국 제일 좋은 정장을 꺼내 다림질을 하며 내일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했죠. 현수야,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내일 상견례만 잘 마치면 되는데.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옷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자꾸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크게 잘못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들었죠.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질 않았어요.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 문득 떠오른 생각에 소리내어 웃고 말았죠. 아이고,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마치 시집가는 날 잠 못 이루는 신부 같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왠지 모를 쓴맛이 있었어요. 분명 좋은 일인데 왜 자꾸 이런 불안한 예감이 드는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마음을 달래봤어요. 내일은 분명 좋은 날이 될 거야. 우리 현수가 선택한 사람이고 그 부모님들도 분명 좋은 분들일 거야.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다음 날 그 상견례 자리에서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를. 그렇게 상견례 당일 아침 지방에 사는 저는 일찍 서울행 KTX에 올랐어요. 평소에는 늘 설레는 마음으로 타던 서울행 기차였는데 오늘따라 왜 이리 가슴이 무거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마음을 달래보려 했지만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커져만 갔어요.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이런 불길한 예감은 뭘까? 기차 안에서 계속 이런 생각이 맴돌았어요. 서울에 도착하고 나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예약한 레스토랑에는 일부러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죠. 긴장된 마음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잠깐 주변이나 둘러볼까?
레스토랑 근처 공원을 서성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문득 남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보, 오늘 우리 아들 상견례 날인데 당신이 옆에 있어줬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았을까.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때 현수한테서 전화가 왔죠. 엄마, 도착하셨어요? 너무 일찍 오시진 않으셨죠? 아니야, 방금 도착했어. 근데 현수야, 어쩐지 마음이 불안해서.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잘 모실게요. 그리고 여자친구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실 거예요. 현수의 다정한 목소리에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약속 시간이 되어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데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어요. 김유정님, 테이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였어요.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고개를 돌려 바라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기. 현수야. 저분들이 맞니? 슬리퍼에 반바지 차림의 상대 측 아버님과 화려한 목걸이로 치장한 어머님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전 나름대로 격식을 갖추려 정장을 차려입고 왔는데 순간 제가 너무 과하게 차려입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를 건네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현수가 중소회사 다닌다고 하셨죠? 안사돈천 마디가 이거였어요. 그 말투에서 은근한 무시가 느껴졌죠. 마치 우리 현수의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한 어조였어요. 네. 3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현수가 조심스레 대답하자 안사돈이 픽 웃으시더라고요. 요즘은 대기업도 아니면 좀 안정성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딸이 좀 호강스럽게 자라서.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제가 키운 아들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깎아내리시다니. 하지만 참았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현수가 성실하게 잘.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상대 측 아버님이 말을 자르셨어요. 아, 그런데 신혼집은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우리 딸이 좀 넓은 데서 살았거든요. 최소한 40평은 돼야.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발을 까딱까딱 흔드시는 모습의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죠. 사모님은 요리는 좀 하세요. 우리 딸이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 요새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가 한다잖아요. 이왕이면 우리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셨으면 해서요. 안사돈의 말씀에 손에 쥐고 있던 포크가 떨어질 뻔했어요. 저보고 며느리에게 밥을 해달라는 소리를 들을 줄이야. 물론 시어머니로서 해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는 건 저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이때 아들 현수가 얼른 말을 받았죠. 우리 어머니 요리 솜씨는 정말 좋으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데 현수의 말도 채 끝나기도 전에 상대 측 아버님이 말을 끊으셨어요. 아, 그런데 장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규모로 하시나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작은 가게들은 많이 힘들다던데. 가게 규모를 물으시는 말투에서 은근한 무시가 느껴졌어요. 마치 우리 가족의 경제력을 평가하시는 것 같았죠. 작은 옷가게지만 나름대로. 아, 옷가게요. 재래시장인가요? 안사돈이 눈살을 찌푸리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표정에서 재래시장을 얼마나 낮게 보시는지가 그대로 드러났죠. 아니요, 시내 상가에. 아, 그래도 요즘은 온라인이 대세라. 오프라인 매장은 좀. 말끝마다 한숨을 쉬시는 모습에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재산인데 이렇게 무시당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식사가 나왔는데도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어머, 이런 레스토랑은 처음이세요. 포크 잡는 법이. 안사돈의 말씀에 현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제 아들을 마치 시골뜨기 취급하시는 게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생각이니? 우리 딸이 유럽 여행을 많이 다녀와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진. 아, 해외여행은 처음이니. 그럼 내가 알려줄게. 패키지로 가는 게 좋아. 매 순간 사돈 어른의 말씀은 우리를 깎아내리는 것뿐이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죠. 현수 씨, 우리 딸이 좀 까다로워서. 문화생활도 자주 하고 와인도 즐기고. 따라가실 수 있겠어요? 안사돈의 말씀에 현수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제 아들의 자존심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죠. 저희도 나름대로. 제가 말을 꺼내려 하면 매번 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무시하는 발언만 이어졌어요. 마치 우리가 그들의 딸과 결혼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처럼 대하시는 게 너무나 분명했죠. 아무래도 결혼하면 신혼집은 넓은 평수로 알아보셔야 할 텐데. 집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도 뭐 강남 쪽으로 알아봐 달라는 무리한 요구는 안 할 테니까 평수는 맞춰주실 수 있으시죠? 이제는 노골적으로 돈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마치 우리 현수가 그들의 딸과 결혼하려면 그만한 경제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듯이요. 저희가 어떻게든. 아니, 그래도 기본은 되어야. 말씀하실 때마다 제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현수를 마치 한참 부족한 사람 취급하시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왔죠. 그나저나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현수 씨도 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지 않나요? 아무래도 편찮으신 분 자제분은.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남편 없이 현수를 키우면서 흘린 눈물과 땀이 그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것 같았어요. 현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인 게 보였죠.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손끝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현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마침내 터져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 현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한 첫 마디였어요.
그 순간 레스토랑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죠. 상대 측 부모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상대 측 아버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셨지만 우리 현수는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 분들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어요. 내가 감히 우리한테 이러는 거냐? 상대 측 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마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신가 봐요. 네, 제가 감히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이유로 저를 정서적 불안자로 취급하셨죠? 어머니가 시골에서 장사하신다고 무시하셨고, 제가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다고 깔보셨죠? 현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죠. 아니, 현수 씨 좋은 집안하고 결혼하려고 할 때 이 정도도 감수할 생각도 안 하신 거예요. 안사돈이 말씀하시려는데 현수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좋은 집안이요? 남의 가족을 이렇게 무시하고 비하하는 게 좋은 집안입니까?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은데요? 그때였어요. 식사 중에 잠시 자리를 비웠던 예비 며느리가 황급히 돌아와서는 현수의 팔을 붙잡았어요. 오빠, 이러지 마. 우리 부모님이 좀 과하시긴 했지만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과하시긴 했다고? 지금 이 상황이 그냥 과한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야. 오빠도 알잖아. 우리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 나도 그동안 오빠 수준에 맞추려고 많이 참았다고. 순간 레스토랑 안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예비 며느리의 진심이 드러난 거죠. 수준에 맞추려고. 너네 집이 뭐 재벌집이라도 돼? 기껏 서울 산다고 어디서 갑질을 해? 현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 오빠? 솔직히 말할게. 나도 처음엔 오빠가 좀 모자라다고 생각했어. 근데 착하고 성실해서 괜찮다고 생각했지. 내가 이끌어주면 되겠다 싶었고. 이끌어준다고? 나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나를 평생 키워주신 어머니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가 없어. 이 말을 들은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 현수가 뭐가 모자라다는 거죠? 돈이요? 명예요? 아니면 당신들이 말하는 그 수준이라는 게 뭔가요? 어머님도 진정하세요. 솔직히 현수 오빠가 저희 집안 수준에는 안 맞잖아요. 제가 그래도 오빠를 선택해준 건 선택해줬다고. 현수가 차갑게 웃었어요. 그래, 내가 멍청했어. 그동안 이런 사람을 사랑하고 결혼하려 했다니? 오빠? 그게 아니라? 아니, 이제 다 알겠어. 당신도, 당신 부모님도 우리 가족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 현수가 예비 며느리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어요. 결혼은 취소입니다. 파혼이라고요. 이런 가족과는 절대로 엮이고 싶지 않네요. 현수 씨. 이렇게 하면 우리 딸이 얼마나 망신당하는지 알아요. 안사돈이 발끈하며 소리치셨어요. 망신요? 지금까지 우리 가족이 당한 모욕은 생각도 안 하시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가시죠. 이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현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잠깐? 이대로 가면 상대 측 아버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하지만 현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가족의 품위도 모르는 분들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무시하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선택해줬다. 수준에 맞췄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네요. 정말 실망입니다. 현수의 말에 예비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나 없이는. 당신 말이 다 맞아. 너가 생각하는 그대로니까 난 너네 가족 수준에 안 맞는 사람이야. 이제 됐어? 그러니까 이제 끝냅시다. 현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고 식당을 나왔죠. 서울 양반들 좋다더니 이런 게 서울 양반들이었나? 제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현수가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아요.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아니, 현수야, 내가 더 미안한 걸 고맙다, 우리 아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벼워졌죠.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레스토랑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예비 며느리와 그 부모님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웠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걸었어요. 그런데 문득 현수가 발걸음을 멈추더니 제 앞에 섰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진작 알아보지 못했고, 어머니까지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해서. 저는 현수의 말을 자르고 그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니야, 우리 아들. 내가 오히려 엄마를 더 자랑스럽게 만들어줬어. 네? 그래. 오늘 내가 우리 가족의 자존심을 지켜준 거야.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현수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사실, 전 늘 아버지가 안 계신 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고, 누구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현수야.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제가 부끄러워할 게 아니었다는 걸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었어요. 어머니 혼자서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게. 현수의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제 아들이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말이에요, 어머니. 현수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뵐게요. 주말마다 내려갈게요. 그동안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못 뵈었는데. 괜찮아, 현수야. 너는 내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나저나 어머니 배고프시죠? 아까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현수가 씩 웃으며 말했어요. 근처에 맛있는 김치찌개 집이 있는데 거기서 저녁 먹을까요? 그래, 좋지. 우리는 서울 거리를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요. 현수의 회사 생활, 제 가게 이야기, 그리고 현수 아버지 이야기도요. 어머니, 이제 보니 우리가 창피할 게 하나도 없었네요.
김치찌개를 먹으며 현수가 말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었죠. 돈이 전부인 줄 아는 그런 천박한 생각들이. 그래, 내 말이 맞아. 근데 어머니, 솔직히 좀 후련하지 않으세요? 전 그동안 제가 모자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한참 모자란 사람들이었네요. 현수가 웃으며 말하자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래. 엄마도 후련해.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해주니까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웠어. 이제 앞으로는 어머니 더 자주 찾아뵐게요. 주말마다요. 어머닌 제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죠. 어제의 일들이 마치 악몽 같았지만 동시에 우리 모자가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후 현수가 정말 약속을 지켰어요. 매주 주말마다 내려와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시장에서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하고 때로는 그냥 TV를 보면서 수다를 떨기도 했어요. 어머니, 이제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먹는다는 그 무슨 고급 음식보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김치찌개가 100배 더 맛있네요. 현수가 어느 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왜 그리 기쁘던지. 시간이 흘러 어느덧 가을이 되었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할 무렵. 우연히 시장에서 그 예비 며느리 어머님을 마주쳤어요. 서울에서 일부러 우리 동네까지 찾아오신 모양이더라고요. 저기, 사모님. 머쓱해하시며 다가오시는데 전 당당하게 맞았어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때 일은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교만했어요. 현수 씨처럼 좋은 사람을 놓친 게 너무 후회되고. 이제 와서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현수는 이제 그런 분들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돌아섰어요. 뒤에서 뭐라고 더 말씀하시는 것 같았지만 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현수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어머니 멋있으시네요. 저도 그 이후로 연락 많이 왔었는데 전화도 안 받았어요. 그래? 우리 아들도 멋있구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는 그때의 일이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 된 거죠. 어머니, 이제 저는 알았어요. 진정한 행복이 뭔지. 텃밭에서 키운 상추로 쌈을 싸먹으며 현수가 말했어요. 돈도 명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들도 다 허상이더라고요. 그래. 우리 현수가 많이 컸구나.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만의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가끔 시장에서 장사하다 보면 그때 일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웃으면서 추억할 수 있게 됐어요. 그만큼 우리가 더 강해졌다는 뜻이겠죠. 어머니, 우리 다음 주에는 제주도 가요. 제가 휴가 냈어요. 오늘도 현수가 주말에 와서 그렇게 말하네요. 우리 같이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요. 이제부터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행복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놀랐나요? 청소부 말고 다른 모습의 저는 처음 보시죠? 이게 무슨... 어머니가 이런 사무실에? 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연기는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제가 다 들었어요. 민우를 이용해서 돈을 얻어내려는 계획도, 결혼 후의 야망도.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회사에서 했던 그녀의 모든 대화가 울려 퍼졌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숙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듣기만 했던 채널에 저의 이야기를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람들은 저를 대부업계에서 큰 손이라고들 하지만 제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는 여전히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소박하게 살아갑니다. 회장님, 오늘도 지하철이세요? 그래, 차 끌고 다니는 것보다 편해. 직원들이 놀랄 때마다 저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에요. 어려서부터 너무나 가난했던 제가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검소함 덕분이었으니까요. 30년 전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막노동으로 번 돈으로 시작한 작은 대부업체가 이제는 삼성동의 수많은 빌딩을 소유한 회사가 되었죠. 하지만 저는 그 시절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으려 노력해요. 회장님, 이번에도 장학금 5억을 기부하신다면서요? 응, 가난한 학생들 공부시키는 게 내 작은 낙이야. 제가 유일하게 사치를 부리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기부를 할 때죠. 그때만큼은 제가 가진 걸 아낌없이 나눕니다. 어쩌면 그건 제가 살아온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에겐 아들 민우가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치열했기에 아들만큼은 자유롭게 살게 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동네 찌개집에서 민우가 꺼낸 말에 제 심장이 살짝 떨렸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인생의 반쪽을 만났구나 하는 설렘이었죠. 까만 생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고유리는 첫눈에 단아해 보였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고율이라고 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하는 모습까지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죠. 처음에는 정말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고 말이에요.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세요?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리가 던진 첫 질문이었어요. 아, 남들과 똑같이 회사 다닌단다. 제가 담담하게 답하자 유리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 순간부터였을까요? 대화의 방향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사시는 집은 어디세요? 혹시 작아세요? 요즘 전세금이 너무 비싸서. 강남 쪽 아파트 시세는 정말 미쳤더라고요.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시간 남짓한 식사 시간 동안 유리의 입에서 나온 질문의 절반은 재산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겉으로는 자연스러운 대화처럼 보였지만 제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자기야, 우리 결혼하면 강남에 살아야 해. 다른 데는 절대 안 돼.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들은 유리의 말이었어요. 민우와 둘만 있을 때의 말투는 180도 달랐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실 거지? 나 시집 가서 고생하는 건 상상도 못 해.
강남 아니면 결혼 생각 없어. 그 순간 제 등줄기로 한기가 스쳤어요. 방금 전까지 보여준 단아하고 예의 바른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어머니, 민우 오빠 집은 언제쯤 사주실 계획이세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유리가 던진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마치 미리 준비해뒀다는 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그 모습에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천천히 얘기 나눠봐야 하지 않을까? 처음 만났는데 당황스럽구나. 제 대답에 유리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하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비록 0.1초의 순간이었지만 그 차가운 눈빛 속에 담긴 실망감과 계산적인 모습을 똑똑히 봤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예비 며느리의 진짜 마음도 차갑고 견고한 콘크리트 속에 감춰져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직접 알아내야겠어. 그날 밤 저는 제 사무실에서 예비 며느리의 회사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삼성동에 있는 제 빌딩들 중 하나에 그 회사가 입주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죠. 아니,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김 비서, 37층 청소 용역 계약이 이번 달로 끝난다고 했죠. 네, 회장님.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였어요.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 제가 직접 청소부로 들어가면 되겠다는 묘안이 떠올랐죠. 평소 검소하게 살아온 제게 청소부의 모습은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김 비서, 새 청소업체 선정은 보류예요. 대신 개인 청소원을 뽑는다고 공고를 내세요. 회장님. 혹시 네, 제가 직접 들어가 볼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의 진짜 모습이 궁금하네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37층의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회사의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었어요. 직원들은 청소하는 사람들을 그저 공기처럼 취급했죠. 인사를 해도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청소 중인 복도를 아무렇지 않게 밟고 지나가는 모습들. 언니, 여기서는 그냥 투명인간처럼 지내는 게 편해요. 함께 일하는 청소 아주머니의 말씀이 가슴 한켠을 아프게 했어요. 어머니, 예비 며느리 유리가 저를 처음 마주친 건 화장실 앞이었어요. 그 놀란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 이런 우연이 다 있구나. 제가 인사를 건네자 유리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냥 지나쳐 버리더군요. 그날 이후로 유리의 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청소부가 자신의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부끄러워 슬금슬금 피하더군요. 며칠 후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다른 청소 아주머니가 실수로 유리의 책상에 물을 엎질렀는데 어우,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닦을게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일도 꼼꼼하지 못하고. 어휴, 답답해. 라고 말하면서 물병을 발로 차더니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 모욕적인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씨가 일어났어요. 우리 민우가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한다니. 어느 날은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우연히 유리와 그녀의 동료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근데 너 결혼은 언제 하는 거야? 글쎄. 시어머니가 좀 걱정이야.
왜? 너가 그때 부자인 것 같다고 땡 잡았다 하지 않았어? 뭐가 문젠데? 몰라? 처음엔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있잖아. 말끝을 흐리는 유리의 표정에 동료들이 궁금한 듯 물었어요. 뭐? 설마, 응, 지금 우리 회사에서 청소일 하시는 거 봤지? 그분이 시어머니야. 세상에. 그럼 돈도. 그러니까. 내가 민우 오빠한테 잘못 걸린 거 아닐까 고민이야. 강남의 전세금이라도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민우가 마치 사냥감이라도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들의 대화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그래도 민우 오빠가 대기업 다니잖아. 그거면 됐어. 맞아. 결혼하고 나서 잘 구슬리면.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놀란 그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유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차갑게 말했어요. 청소하시던 중이셨나요? 그 말투에서 묻어나는 미묘한 경멸감이 가슴을 에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일어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결례 날이 다가왔어요. 제가 청소부로 일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죠. 그동안 보았던 예비 며느리 유리의 본 모습들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상결례 당일 강남의 유명 한정식집 앞에서 유리의 부모님을 처음 뵈었어요. 명품으로 치장한 안사돈과 비싼 양복을 입은 사돈어른의 눈빛이 저를 위아래로 훑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인사에 안사돈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어요. 아이고. 사돈어른. 날씨가 참 좋네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예약된 방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어머님, 저희 유리가 회사에서 많이 예쁨 받고 있다면서요. 식사가 시작되고 사돈이 던진 첫 질문이었어요. 그 예쁨이라는 단어가 가시처럼 느껴졌죠. 네,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도 자주 마주치신다고 하던데. 순간 숟가락을 드는 제 손이 떨렸어요. 아, 네.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도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청소라도 하실 수 있어서 다행이시네요. 사돈의 말에는 위로와 동정이 섞여 있었지만 그 밑에 깔린 경멸이 느껴졌어요. 어머님은 원래 어떤 일을 하셨어요? 유리가 던진 질문에 식탁의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했단다. 아, 특별한 일은 안 하신 거예요? 유리의 말에 민우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유리야, 아니에요. 궁금해서요. 어머님 과거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사돈어른은 학교는 어디까지 나오셨어요? 사돈이 갑자기 던진 질문에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아버님, 민우가 놀란 목소리로 제지했지만 사돈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 요즘은 학력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청소하시는 데는 학력이 필요 없으니까. 그 말투에 담긴 비웃음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네. 큰 학문은 아니지만 필요한 공부는 했습니다. 제 대답의 그 부분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우리 유리가 어릴 때부터 피아노, 미술, 발레까지 다 배웠거든요. 외국 유학도 다녀왔고. 사돈의 말에 유리가 얼굴을 붉혔어요.
어머니, 그런 얘기는 아니, 사돈 어른도 아셔야지. 우리 애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 좋은 환경이라는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마치 제가 나쁜 환경에서 자란 것처럼 들렸거든요. 맞아요. 우리 유리는 깨끗한 환경에서. 민우 아버님은 안 오시나요? 갑자기 던진 질문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재산 같은 건 아버지, 이번에는 유리가 말을 끊었어요. 궁금해서 그러지. 요즘은 결혼하면 현실적인 것도 따져봐야. 저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우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민우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제 가슴 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김 비서, 네, 회장님. 내일 아주 특별한 손님들을 모실 거예요. 준비 좀 부탁드려요. 상견례가 끝난 다음 날, 저는 민우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어릴 때부터 검소하게 자란 우리 아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 노력했죠. 민우야, 엄마가 유리에 대해 할 말이 있어. 어머니, 혹시 상견례 때문인가요? 제 사무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 아이가 회사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마음에 걸려. 무슨 말씀이세요? 유리가 뭘?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을 무시하고 돈 있는 사람들 앞에선 굽실거리는 모습을 봤어. 민우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의 오해일 거예요. 유리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내가 본 유리는 가면을 쓴 모습이야. 엄마는 그 아이의 진짜 얼굴을 봤어.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가 어머니 도움받는 걸 얼마나 꺼리는지. 유리도 그런 제 마음을 잘 알아요. 민우의 말에 쓴웃음이 났어요. 제가 늘 가르쳤죠. 남에게 으스대지 말고 검소하게 살아라. 그게 내 힘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은 제 도움을 거절하며 자기 길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더 걱정이야. 그 애는 내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려 하고 있어. 어머니, 들어봐, 민우야. 엄마가 직접 들은 이야기들이 있어. 그리고 회사에서 들었던 유리의 말들을 들려주었어요. 돈 많은 시댁을 기대했다가 실망했다는 것, 결혼 후에 민우를 구슬려 재산을 얻어내겠다는 계획까지. 그럴 리가 없어요. 유리는 절대. 내일 확인해보자. 엄마가 그 아이를 이 사무실로 부를 거야. 네? 이제는 모든 걸 밝힐 때가 됐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준비했어요. 최고급 정장을 입고 제가 가진 모든 위엄을 갖추었죠. 유치한 사람에게는 유치하게 나가야죠. 회장님, 고유리 씨가 도착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고 유리가 들어왔어요. 청순한 원피스 차림이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계산적이었죠. 어머니. 여긴 어디예요?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사무실을 둘러보는 그녀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놀랐나요? 청소부 말고 다른 모습의 저는 처음 보시죠? 이게 무슨... 어머니가 이런 사무실에? 네, 이 빌딩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다니는 회사가 있는 빌딩도 제 소유죠. 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연기는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제가 다 들었어요. 민우를 이용해서 돈을 얻어내려는 계획도, 결혼 후의 야망도.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회사에서 했던 그녀의 모든 대화가 울려 퍼졌죠. 이건 그냥 농담처럼 한 말이에요. 저는 정말 민호 오빠를 거짓말은 그만하세요. 당신의 진심, 제가 다 봤어요. 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건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 아닌 자신의 계략이 들통난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의 눈물이었죠.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요? 당신이 청소부인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으셨나요?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을 무시하던 모습은요. 그게 다 당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아들 민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오빠? 유리야, 나도 다 들었어. 민우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제 돌아가세요.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유리는 고개를 숙인 채 비틀거리며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마지막 순간 돌아보며 애원하듯 말했죠. 민호 오빠.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고 사무실에는 우리 모자만이 남았죠. 어머니, 이제 알겠지? 왜 엄마가 그토록 걱정했는지.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네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마치 유리와의 관계도 저렇게 저물어가는 것만 같았죠. 진실이 밝혀진 그날 이후 유리는 끊임없이 민우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오빠,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내 진심을 들어줘요. 하지만 민우는 단 한 번도 그녀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토록 가르쳐온 대로 자신의 판단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더군요. 어머니, 유리가 계속 연락을 해와요. 무시해도 괜찮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니. 며칠 후 회사 건물 임차인 계약차 방문한 건물 로비에서 유리를 마주쳤어요. 어머님. 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예전에 당당하고 도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잘 지내죠? 차가운 제 목소리에 유리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뭐가 죄송한 거죠? 제가 청소부였을 때 무시한 게요? 아니면 제 아들을 이용하려 했던 게요? 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이 이런 분이신 줄. 이 건물의 주인이신 줄. 그러니까 더 문제죠.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당신의 그 천박한 생각이. 로비를 지나던 사람들이 우리를 힐끗거렸어요. 건물주와 입주사 직원의 대치라. 꽤나 흥미로운 구경거리였겠죠. 제가 어리석었어요.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어머님의 진정한 가치를? 돈을 말하는 건가요? 이 건물을?
아니면 제 지위를? 유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끝까지 진심이 없네요. 지금도 당신은 돈만 보고 있어요. 그때 같은 회사 동료들이 달려왔어요. 유리야, 올라가자. 유리는 동료들 사이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발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돌아섰죠. 어머님. 정말 한 번만 더 기회를. 민우 오빠에게?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유리 씨. 당신의 본질은 그대로예요. 단지 목표물이 바뀌었을 뿐이죠. 며칠 후 유리의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제 사무실에서 만났죠. 사돈어른. 아니, 회장님. 사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는 제 앞에서 당당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회장님의 진정한 모습을. 역시나 여전히 겉모습만 보시는군요. 사돈이 황급히 말을 이었어요.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깨달았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진심이에요? 제 날카로운 질문에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왜 청소부였던 제게는 그런 깨달음이 없으셨나요? 왜 그때는 사람의 가치를 학력과 재산으로만 재셨죠? 침묵이 흘렀어요. 이제 그만 가보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우리 민우가 이런 집안과 인연을 맺지 않게 된 게 정말 다행이네요. 그들이 떠난 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건물 입주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고 해요. 청소부인 줄 알고 무시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건물주였다는. 어머니, 민우가 들어와 제 옆에 섰어요. 우리 민우, 이제 마음은 좀 괜찮아? 네. 유리가 보여준 마지막 모습 덕분에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그래. 앞으로는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민우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검소하게 사시면서 절 가르치신 이유를 이제야 정말 이해하겠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이 흘렀어요. 유리와의 인연이 끊어진 후 저와 민우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답니다. 어머니, 오늘도 청소하시러 가세요? 그래,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네. 더 이상 위장 취업이 아닌 진짜 봉사활동으로 청소를 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때 함께 일했던 청소 아주머니들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회사도 크시고. 민우야, 엄마가 늘 하는 말이 있잖니? 네.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든 겸손해야 한다. 제가 자수성가할 수 있었던 건 이런 마음가짐 덕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달았죠.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청소하던 회사에서 직원들과 직원들 가족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아줌마, 이번에 장학금 받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청소 아주머니 중 한 분이 속닥거리듯 말씀하셨어요. 누구신데요? 유리 씨 동생이래요. 근데 유리 씨가 장학금이 우리 건물주님이 기부하신 거란 걸 알고는 얼마나 놀랐는지. 그 말을 들으며 피식 웃음이 났어요. 돈이라면 기를 쓰고 달려들던 그 집안이 이제는 제 선의마저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어머니, 웃으시는 거 보니 또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신 모양이네요. 그래,
이번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갔을 거야. 지난주에는 더 큰 결심을 했어요. 제가 가진 빌딩 중 하나를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하기로 한 거죠. 회장님, 임대료를 그렇게 낮추시면 그리고 그날 뜻밖의 손님을 만났어요. 청년 창업자 면담 중에 유리의 동생이 찾아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하더군요. 장학금 잘 받았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나 일도 정말 죄송해요. 그 아이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유리와는 다르게 맑고 순수한 눈빛이었죠. 괜찮아요. 당신은 당신이에요? 누나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요즘은 봉사활동도 다니고. 순간 쓴웃음이 났어요. 봉사활동이라. 그게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일까요? 어머니, 저도 이제 알겠어요. 퇴근길에 민우가 문득 말을 꺼냈어요. 뭘 알겠다는 거니? 왜 어머니께서 그토록 검소하게 사시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열심이신지요? 그래? 말해볼래?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닌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란 걸요. 그 말을 들으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제가 그토록 가르치고 싶었던 가치를 우리 아들이 드디어 완전히 이해한 거죠.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게 돈이지만 전 우리 민우에게 이런 마음을 물려주고 싶었다고요.